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오늘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개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월에 이어 피해자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대책에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등 주요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하반기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클리스만 대표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 시즌 첫 2게임 연속골로 리그 8호 골을 장식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도 시즌 2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오늘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선 9주기 기억식이 개최됩니다. 전남 진도군 참사해역에선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열리고 오후엔 진도 팽목기억관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과 인천, 목포, 제주 등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여야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합니다. 두 대표는 이번 기억식에서 별도의 추도사를 하지 않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해인 상임대표 등 다른 야당 대표들도 기억실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생존 학생이 그간의 고통과 회복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상실의 아픔을 마주했던 9년간의 일기를 차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26살의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만 가영 씨는 2014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친구들과 추억이 묻힌 4.16 기억교실에 그간의 고통과 회복을 쓴 기록물을 두기까지 9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다시 떠올리는 게 힘들기도 했고 그래도 좀 저 혼자 많이 마음도 가다듬고 잊지 말자 좀 생각도 들면서 세월호에 탄 단원고 학생 325명 가운데 살아 돌아온 아이는 75명.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가영 씨는 기적의 생존자라 불렸지만 남겨진 건 죄책감과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를 재난에 대한 불안, 공포였습니다. 세월호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낳았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찔렀습니다. 놀러 갔다가 사고 난 건데 왜 그렇게 추모를 하냐 싶은 사람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좀 많이 좌절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난 9년이 고통으로만 남아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동 심리 치료를 위해 단원고 친구들과 함께 만든 인형극, 산불 이재민 봉사활동 등은 아픔을 직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들도 산불 때문에 사진들도 다 두고 나오셔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었지 하면서 좀 그때 내가 외면했던 상처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 중인 가영 씨는 국제구호단체 활동가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상처받고 깨져도 인간은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남은 삶을 살아냅니다. 조금 더 주위를 둘러보고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YTN 차정은입니다. 떠난 가족을 온전히 추모하고 기억할 공간을 원하는 세월호 유족들의 바람은 참사 뒤 9번의 봄이 오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8년 뒤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추모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우리 사회가 참사를 기억하고 대하는 방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2014년 봄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기 전까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이 동네에서 놀고 배우고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았던 세계 동네가 나와요. 저 단원고등학교 보이고. 남은 가족들은 이제 이곳에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몇 년째 첫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참사 10주기인 내년 준공 계획이 행정 절차와 주민 반발에 막혀 두 차례나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물가가 치솟으며 사업비도 덩달아 올라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두 번이나 연기가 지금 되는 상황이어서 가족들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 정부가 해줄 마음이 있는 건지 조금 의구점을 가지면서 너무나 답답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때문에 재작년 서울시외 앞 16제곱미터 넓이의 가설 건물로 옮겨온 세월호 기억 공간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재단장이 끝난 광화문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지금 자리마저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의회가 지난해 7월로 부지 사용 기간이 끝났다며 자진 철거를 권고하더니 지난해 말부터는 무단점유 변상금도 부과했습니다. 여기 불법 건축물인데 저희가 봐주고 있는 건데 라는 말씀을 꺼내세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 아픔을 겪었었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하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길 건너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8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사회적 참사인데 유족과 대화 중단을 선언한 서울시가 변상금 2,900만 원을 통보하고 강제 철거 가능성을 시사한 것까지 닮은 꼴입니다. 시청 광장으로 분향소를 옮기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추모 공간을 둘지부터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놓고 갈등만 이어지면서 정작 진정한 추모는 갈 곳을 잃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추모 공간은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유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인 만큼 포용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 보이지 않는 뒷공간에 배치되어야 한다며 없었던 일로 취급하는 뉘앙스를 준다면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불과 8년 사이 우리 사회가 겪은 두 차례 대형 참사. 늦었지만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할 방법을 함께 머리맡대 고민할 때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월에 이어서 피해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대책위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8시쯤 인천 숭이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친구가 외출하고 귀가했다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A씨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괴로움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12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인천 건축왕 60대 남모 씨의 피해자였습니다. 남 씨 소유 빌라에 살던 A씨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인 것으로 전해졌고 최근까지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배당 신청하면은 보증금 다 받는 상황인 줄 알고 모두 배당 신청하고 알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금밖에 못 받네 이렇게 된 거였고 이제 그게 아닌 걸 알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남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떼인 30대 남성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겁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해결이 아닌 유예, 사각지대가 많은 생색내기 대책만 내놓는 사이 피해자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정부 TF 구성을 포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단 경매부터 중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쫓겨나고 경매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정책을 만들건 간에 피해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만 2,700채가 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축왕 남 씨는 161채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택시가 역주행해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신림동 골목길에서 도로로 나오던 택시가 역주행해 보행자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건널목을 건너던 30대 남성이 택시에 들이받쳐 숨졌고 택시기사 70대 남성 A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일로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6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경차와 부딪힌 뒤에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경차 운전자가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보고 신호 위반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변북로 한강철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고가 밑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넘어진 승용차와 구조물 파편을 맞은 다른 승용차 한 대가 파손됐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30여 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요. 피해자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줘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선 가해 운전자가 이 숨진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배달을 나갔던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과 함께 찾아온 건 당장 코앞에 닥친 생계 걱정입니다. 곧 제대에 복학하는 첫째와 둘째의 한 학기 등록금만 1,000만 원. 막내는 갓 고등학교에 들어가 아직 어립니다. 가게의 유일한 소득원인 분식집을 이제 어머니 홀로 꾸려가야 해서 맏아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 준비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안 계시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많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복학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자격증 같은 거 따서 회사에 취직을 할까, 그냥 얼른 돈부터 벌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부모, 특히 생계비를 벌던 사람이 음주 차량 때문에 갑자기 숨지면 남은 식구는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월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크게 다치거나 숨진 가정의 자녀에게 정부가 장학금과 생활비 대출 등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에게서 부모의 사랑과 경제적 울타리를 앗아간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5살 어린이 벤틀리의 이름을 딴 벤틀리법이 등장했습니다. 피해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음주운전 가해자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골자로 테네시주에서 지난 1월 처음 시행된 데 이어 다른 20여 개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발의됐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재판부가 가해 운전자에게 피해 유전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 3건이 지난달 발의됐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의 관점에서는 그 생애에 대단히 중요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상실하는 거예요. 안락하고 좀 평온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합의금이나 형사처벌로 죗값을 다 치렀다고 여기는 동안 사고 이후 삶이 송두리째 바뀐 피해자와 그 가족은 남몰래 고통을 감내하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가져온 결과에 제대로 책임지고 배상하게 할 방법이 뭔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등 주요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과 달리 상저하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6%, 국제통화기금 IMF는 1.5%로 기존보다 0.2%포인트씩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IMF는 4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는데 성장률 1.5%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최근 수출 부진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용과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고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도 외환 금융시장은 견조하다며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기를 끌어올릴 요인으로 꼽혔던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중국도 내수가 안 일어나면서 수요가 안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역시 그렇게 빨리 늘지 않는 무역 적자가 좀 심화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영향들이 경제 성장률 예측치에 안 좋은 영향을. 고물가 고금리의 내수마저 뒷걸음질쳐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1.6%도 버거운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반기에 꼭 회복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수출이나 소비를 내수로는 안 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보고 있죠. 정부는 물가 자극 우려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재정 확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경기가 점차 나아질 거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지만 얼마나 회복될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 2월까지 재정 적자가 벌써 3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재정 방파제까지 뚫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랏돈 씀씀이를 관리할 재정 준칙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예비 타당성 면제 기준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올 2월까지 벌써 30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세금이 16조 원 가까이 덜 거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는 11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나랏빚은 106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SOC와 R&D 사업의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예타 없이 소관 부처의 타당성 조사만 받도록 했습니다. 예타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타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3년 동안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이 미흡한 350개 사업 184조 원을 걸러내며 예산 낭비를 막는 재정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500억 이상 1,000억 이하 사업들이 이제는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이제 국회의 힘의 논리가 재정 당국을 압박해서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만들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연간 나랏돈 전체 씀씀이를 관리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했지만 우리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재정 지출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서 세원은 그렇게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준칙은 불발되고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선심성 사업과 공약이 남발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 달 뒤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3개월째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제계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며 물가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외 여건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 주정, 즉 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드는데 주정 가격이 지난해 10년 만에 7.8% 오른 데 이어 올해는 9.8% 더 오릅니다. 일각에선 소주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하이트진로와 롯데 칠성 음료 등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이마트24와 GS25 등 편의점 업계도 생수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롯데 웰푸드도 이달로 예정됐던 아이스크림과 과자류의 편의점 가격 인상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문제는 설탕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또 들썩일 조짐을 보인다는 점.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식품기업들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원부자재 가격과 가공비, 인건비, 물류비 등의 상승으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다시 가격을 올릴 분위기입니다. 또 석유류와 농산물 등 일시적 요인을 뺀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4.8%로 여전히 높습니다. 2월에 이어서 3월 달에도 이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고 아직 하락 흐름 같은 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3개월째 상승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2월의 경우 음식, 숙박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가 1월보다 0.1%, 1년 전보다 4.8%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속 둔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전국 곳곳에서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비 소식에도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꽃 소식을 전합니다.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그야말로 꽃동산을 연출합니다. 빨강, 연분홍 꽃들이 어우러진 꽃들의 향연이 보는 사람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가까이서 보니 선명한 붉은색의 철쭉과 잎이 여러 겹으로 피어 풍성함을 뽐내는 연분홍 겹벚꽃입니다. 꽃이 예쁜지 내가 예쁜지 내기라도 하듯 사람들은 풍성한 꽃 앞에서 추억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싱그러움이 더해져 꽃들의 자태가 더욱 곱게 느껴집니다. 겹벚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철쭉이랑 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샛노랑 물감을 뿌려놓은 듯 총천연색이 눈길을 사로잡는 유채꽃밭. 비 소식에도 상춘객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비가 또 그쳐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유채꽃 만개했다고 해서 좀 힘들게 찾아왔는데 좀 찾아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유채밭을 가로지르며 향기로운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 한쪽에는 빨강, 노랑, 하양의 튤립밭도 꾸며서 꽃 감상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와서 보니까 진짜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애들도 참 좋아하는 것 같고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예.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중순의 주말, 상춘객들은 꽃 구경으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올봄 유난히 강하고 잦은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령층이나 어린이,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하고 물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지는 등 올봄 최악의 대기질을 겪은 뒤 눈이나 목에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발에도 많이 끼는 것 같고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요. 목이 까끌까끌한 느낌도 들고. 일반적인 먼지는 코나 목 등에서 걸러지는데
황사나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기관지 하부나 폐까지 들어와 기관지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기침이 좀 심해서 그래서 뭐 증상 개선이 안 돼서 왔고요. 기침이 좀 심해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기 좀 힘든.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과 기도가 좁은 어린이, 호흡기가 약하거나 천식이나 폐렴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현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폐나 기관지가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닿아서 이제 기도염증을 조금만 일으켜도 굉장히 악화돼서 요새 많이들 찾아오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덮치는 중국발 황사는 단순한 모래먼지가 아니라 여러 중금속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몸속 염증을 일으키기 더 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오래 흡입하게 되면 그게 또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뭐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에 따라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기도염증도 심하고 다른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면 기도점막이 건조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만 삼겹살 등 기름진 음식의 황사나 미세먼지 배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형 산불로 초토화된 강릉 경포 일대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까스로 피해를 면한 숙박시설과 식당도 줄줄이 예약이 취소되는 등 2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이 입술 구간 강릉 경포 펜션 단지.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고 불탄 건물들은 처참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피해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복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화마를 피한 인근 숙박업소들도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6월까지는 다 지금 예약된 게 다 취소가 되고 있고요. 한 80여 건 됩니다. 어린이날 연휴 특수와 성수기를 앞두고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더 큰 피해를 본 이웃 생각에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집이 살아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밥을 먹고 사는 집 판 사람 쌀도 없다지. 화마가 덮친 경포 해변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강릉 경포해수욕장 소나무 숲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은 이렇게 검게 그을렸고 산책로도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산불 피해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행여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가서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소비 행위를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긴 불황의 늪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나 싶더니 삶의 터전을 폐허로 만든 대형 산불. 피해 지역 상인들은 강릉으로 관광 오는 것이 곧 자원봉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강릉 산불은 민가 피해만큼이나 산림 피해도 컸습니다. 피해는 소나무 숲에 집중됐는데 이 소나무가 산불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에 탄 솔숲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 이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사철 푸른 솔숲이 시커먼 잿더미가 됐습니다. 때 아닌 단풍이 든 듯 누렇게 변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경포해변 소나무 숲도 예전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너무 다 나무들이 타서 너무 지난번에 왔을 때랑 너무 대비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여기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 100곳이 넘는 주택과 펜션이 불에 타는 등 민가 피해가 심각했는데 산림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축구장 530개 면적에 이르는 379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솔숲이 많은 강릉. 산불 피해는 소나무에 집중됐습니다. 소나무는 특히 열기에 약합니다.
이렇게 검게 그을리기만 해도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엔 말라 죽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울창한 숲으로 복원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소나무의 기름 성분인 송진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대신 화렵수를 심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른 수정으로 바꾸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화렵수 아니면 꽃이 피는 그런 수정들을 일부 이렇게 좀 배치를 하면서 큰 소나무를 좀 이식하는 그런 걸로 해서 소나무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강릉이라는 로고를 만들어 소나무를 도시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는 강릉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산불 강도와 지속 시간을 높이는 소나무로 다시 숲을 복원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전광훈 씨가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시 문제로 불거진 국민의힘 내홍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는 월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하고 광화문 집회 독자 추진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0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 이때 나온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 목표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안팎에선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전 목사와 확실하게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김기현 대표는 당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당을 창당해 그 당의 실질적 대표라고 알려진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목사 문제로부터 촉발된 당 내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김기현 대표를 연일 비판하다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는 더 거침없이 잘못을 지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당을 지켜온 주류는 바로 자신이라면서 뿌리 없이 굴면 훅 가는 게 한국 정치라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아니 상임고문 자격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책임당원 자격으로도 그 누구도 당정이나 국정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에 빨간불이 들어온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 논란과 당내 갈등을 딛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민주당을 맹공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자금이 오고 갔다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이후 당내 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혹이 개별 의원을 넘어 당 전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기로 한 겁니다. 차기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주말 지나고 다음 주 되면은 그 당의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적당한 기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있을 겁니다. 당 차원의 진실 규명.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외에도 금품 수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사자들 모두 검찰의 기획수사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돈봉투가 오고 간 정황이 담긴 통화 육성까지 공개되자 지도부에서도 정치 탄압 수사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진상규명 주체가 당 윤리심판원이 될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꾸릴지는 주말 동안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지만 정작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 탓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규명도 표면적인 조사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조사로 이어져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SNS에서 당면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는 더너 봉투당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돈봉투 돌리고 특혜줬던 이 모든 죄가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구체적인 진상규명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당내 파장은 물론 여야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조율차 워싱턴에 다녀온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이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해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어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양국은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잃지 않고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에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1차장은 미국 백악관과 관련 부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 미래의 앞날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피의자인 21살 공군 일병이 어떻게 많은 군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도록 주무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된 조사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유엔도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내부 사정이 심각해 보이지만 북한의 거부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길이 막힌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건 지난 2020년 1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YTN과의 화상 통화에서 그 이후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사태 정황이 포착될 정도로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broader UN has been advocating the DPRK to open its borders and allow humanitarian UN agencies back into the country. 살몬 보고관은 북한 내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다며 유엔 상주 인력의 활동 재개가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은 우리 정부가 최근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공개 처형이나 생체 실험 등의 사례를 아직 유엔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공공 영역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work all together, creating synergies to try to share information and to tackle in a better way the situation in the DPRK. 살몬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손길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은 간단치 않은 과제라며 각국이 각자 사법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태양절이라 부르는 김일성 생일 111주년을 맞아 대를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 사설에서 주체 사상을 구현한 김일성 전 주석을 탁월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라고 찬양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업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주변에 뭉쳐야 국가가 끝없이 강대해지고 광명한 미래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3년 만에 안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한미일 국방차관보급을 추석 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에 처음 열렸으며 2020년 회의 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프랑스, 브라질과의 정상회담으로 광폭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방을 중심으로 반중국 연대를 다지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찾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인사를 나눕니다. 중남미 좌파의 대부 룰라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첫 해외 순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일자리와 투자를 요구하는 브라질에 농업과 금융 등에서 20건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통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Nós queremos que a relação Brasil-China transcenda a questão comercial e que ninguém vai proibir que o Brasil aprimore a sua relação com a China.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브라질 등 각국이 중국과 회담으로 경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층 더 반중국 연대를 다지려는 미국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더구나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정책, 디커플링을 반대하며 더 뼈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Ce n'est pas une approche anti-chinoise, c'est une approche pro-européenne. Et je pense que nous, Européens, on veut faire du commerce avec vous en respectant le fait que le président de la Chine a d'abord des déterminants pro-chinois.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 사슬에서 배제하려는 디커플링을 중국 경제 성장을 억제할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뒤 유럽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동맹의 배신으로 보기 충분했지만 미국은 애써 문제가 없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We're very comfortable and confident in the strong alliance and the strong friendship that exists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fact that we have been working together on the continent, and elsewhere around the world with France.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유럽 국가들. 그 속에는 미국 주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반감 등 복잡한 속내도 숨어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일본에서 현직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일본 와카야마현 사이가자키 항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시차를 끝내고 연설하기 직전 큰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긴급 대피해 다치진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한 남성이 은색 쇠파이프로 보이는 물건을 던진 뒤 하얀 연기와 함께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일본 효고현에 거주하는 24살 기무라 유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폭발물 투척 사건에도 현지 길거리 연설을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격렬한 항의 시위 속에서도 현지 시각 15일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핵심 내용을 전날 승인한 데 이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이 개정 법률의 본문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부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사교육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학교 체육 활성화를 내걸고 지난해 4배가 넘는 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도 2배로 늘리고 운동에 소극적인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운동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 이른 아침 초등학교 체육관. 운동복 차림 학생들이 긴 머리를 휘날리며 공차기에 열중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운동도 할 겸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공 같은 건 못 다루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약간 편견 같은 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대상인 건강체력평가에서 체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학생 비율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데 달리기나 축구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루 20분씩 일주일 3차례 이상 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 비율도 코로나19 타격이 컸습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1인당 예체능 사교육비는 월 평균 9만 8천 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17.8% 늘었습니다. 배드민턴이랑 농구랑 태권도랑 수영이랑 일단 되게 많이 다녔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교 나와서 하고 싶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막 점심시간마다 막 축구하고 학교 끝나고 축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어서 아이들이 체육을 학원 가서 배우거나 뭐 줄넘기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식으로. 교육부는 이 같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 활동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현재 한 학교의 10팀 수준인 학교 스포츠 클럽을 2배로 늘리고 체력이 떨어지거나 운동에 소극적인 학생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쉬운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활발한 체육 활동을 통해 학교 폭력도 막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학교 체육 활동이 괴롭힘을 줄이고 학교 생활 만족도도 높인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4배가 넘는 528억 원을 올해 학교 체육 활동 지원에 쓸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예술의 전당과 LG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의 명문 공연장들이 자체 기획 공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형 작품은 아니지만 각자 극장의 이름을 걸고 예술성을 강조한 작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승의 마지막 기억이 본인의 장례식이라는 것에 절망한 4명의 영혼. 극장 밖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 뒤 무대로 이끌고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이른바 관객 참여형 뮤지컬입니다. 관객들은 조문객이 되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이들 4명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이 자유롭고 도전적인 작가들과 협업한 크리에이터스 박스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기획인데 극장 전체를 무대로 쓰기 때문에 입장 가능한 관객은 최대 80명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관객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저희 안에서는 계획되고 준비된 계산된 범위 안에서 그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똑똑하지만 못생긴 남자, 그리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자란 여성. 2명의 남녀 배우가 갓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 20명의 역할을 맡아 사랑과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벨기에 작가 아멜리 노통부의 소설을 무대에 옮긴 것으로 지난 2019년 세계 초연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전관계관 30주년을 기념해 올리는 첫 연극입니다. 소설에서 오는 그 긴 이야기들을 극적 시간 안에 녹여내야 하는 어떤 부분인데요.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 너무 틀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걸 정해야 될까에 대한 또 고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한 집에 모인 2 커플. 뜻밖의 고백과 청혼, 그리고 한 번의 키스로 상황은 꼬일 대로 꼬여버립니다.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극단이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올해 첫 작품입니다. 칠레에 떠오르는 극작가 기에르모 칼데론의 국내 초연작으로 허를 찌르는 반전의 미학이 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현재 동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심합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만큼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지방이 나쁨, 특히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는데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울 등 곳곳에 비가 옵니다. 이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적어서 공기는 여전히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7도, 청주가 8.2도, 대구가 7.1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고요. 이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춘천이 15도, 그리고 대구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